자, 오늘은 13장 예외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외 처리하는 법, 그 다음에 예외를 어떻게 발생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우선 예외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법 에러고요. 문법 에러는 그 문법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겠죠. 컴파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상에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예외,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코드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0으로 수를 나눈다든지 문자열과 숫자를 더한다든지 참조 범위를 넘어서서 인덱스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정의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것을 0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 Zero Division Error라는 exception,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예외 종류가 되겠고요. 여기에 오른쪽에 나온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Integer Division or Modulo by Zero 해서 0으로 나눗셈을 하거나 혹은 모듈로 연산을 취했다. 나머지 연산을 취했다 하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자가 있을 때요. 이것을 숫자와 더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정의가 안 됐죠. 물론 다른 언어에서 이거 가능하게끔 만든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만 그런 언어들이 이제 4를 문자열로 바꿔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혹은 뭐 리스트하고 뭐 사전을 더한다든지 이렇게 정의되지 않은 연산을 연산이 취해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타입 에러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문법적인 에러 자체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플러스가 잘못됐다는 것은 어떤 오브젝트 플러스 연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수행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행되지 못하고 이런 에러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연산이 있는가 없는가 실제 실시간에 검사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컴파일할 때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또 자, 뭐 이와 같이 정의되지 않은 심볼들, 변수 이름 같은 것을 썼을 때 우리가 네임 에러라는 이런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혹은 자, 다음과 같은 리스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범위를 넘어서 인덱싱을 하려고 하면 인덱스 에러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클래스 시간에서도 배웠지만 get item이라는 메서드를 구현할 때 더 이상 그 아이템 인덱싱을 요구하는데 아이템을 줄 수 없으면 우리가 인덱스 에러라는 예외를 우리가 스스로 발생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덱스 에러라는 익셉션이 발생을 하죠. 또 예를 들어서 사전이 있는데요. 사전에서 이제 정의되지 않은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키 에러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선 시스템에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외가 발생한 검사를 해서 그런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과 예외가 발생하도록끔 허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치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 B 변수의 값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 C라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B가 0이기 때문에 현재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익셉션이 발생을 하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B가 0이 아니면 C는 A 곱하기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낼 수가 있겠죠. 자, 0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전에 미리 모든 것을 예측을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시스템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중단되죠. 그렇게 막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이와 같이 수행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예외가 이 안에서 발생하겠죠. 그것을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라 라는 것을 정의해 놓고 나중에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try except가 되겠습니다. try except는 다음과 같이 쓰게 됩니다. try를 먼저 쓰고요. 콜론이 들어가죠. try하고 이제 그 except가 올 수가 있죠. 그 사이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수행된 문들이 여기 쭉 오게 됩니다. 이 문들은 뭐 특별히 예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수행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걸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외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except하고 자, 예외 종류 이렇게 씁니다. 아까 뭐 name error라든지 뭐 key error라든지 zero division error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exception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에러 종류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외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대처하라. 이러한 예외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대처하라. 그렇지 않고 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를 수행하고 끝내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except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 개 이상이면은 되고요. else는 옵션입니다. 이건 나와도 좋고 쓰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문절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더 명확하겠죠? 그러니까 try를 실행하기 전에 일로 실행을 하고요. 문들을 실행하고 try 안으로 들어가서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수행됐을 경우에는 else 부분에서 수행하고 after로 나가고요. 여기에 이걸 수행하다 무슨 예외가 발생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예외 2라는 것이 발생했다고 하면 exception 2라는 것에 발생했을 때 처리해야 될 핸들러를 처리하고 나서 else 부분 수행하지 않죠. 바로 try except 문을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try except else 절의 사용 예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try 하죠. try 하고 어떤 그 문을 기술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exception이 발생할 경우에 zero division error라는 것이 예외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 has no inverse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라라든지 또 한번 직접 해보죠. 우리가 A 나누기 B였죠. 자, C는 A 곱하기 A 나누기 B를 하죠. except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에러가 발생할까는 우리가 실제로 이런 그 대화식 인터프리트 상에서 직접 해보면 에러가 나오죠.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표로도 존재합니다만 간단하게 확인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has no inverse 자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라라는 것이 되겠죠. 이건 사전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후에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예를 들어서 파일 네임이 이렇게 name이란 변수에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파일 네임이 되고 우선 try를 해보죠. 자, 이 파일을 읽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읽으려고 시도하는데 파일이 없죠. 그럼 IO 에러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면 됩니다. open. 자, 이런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우리가 IO 에러라는 것이 발생하죠. 그럼 이걸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간접 예외 검출의 예를 여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함수가 하나 정의가 됐고요. 이 함수 this fails라는 함수는 0으로 나누는 그런 문이 들어가 있죠. 여기 당연히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할 것이고요. 자, 여기서 this fails를 호출합니다. except zero division error,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자, 이걸 수행하라는 것이고요. 그 부가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받아서 같이 출력을 합니다. 이 except 절은 이렇게 하나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sum job이라는 것을 호출했습니다. 그럼 sum job이라는 루틴을 이렇게 수행하고 돌아오겠죠. 이 수행하는 중간에 여러 가지 exception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로 디비전 에러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키 에러도 발생할 수 있고요. 사전에 없는 키를 참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잘못된 연산을 수행할 경우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형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할 경우에 이 필력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각각 케이스별로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 이제 어떻게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여다 기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예외를 써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부가적인 파라미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여러 케이스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려면 이렇게 튜플 형식으로 exception들을 놔주겠습니다. 또 어떠한 에러가 발생하든지 몽땅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except를 하고요. except를 하고 아무것도 써주지 않고 그냥 바로 콜론을 써주게 되면 이 sum job에서 수행하다가 발생한 모든 예외에 대해서 except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괄 처리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try finally라는 절이 있습니다. finally를 사용하게 되면 예외가 발생했던지 발생하지 않았던지 관계없이 모두 수행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의할 것은 except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ry except else를 쓰든지 아니면 try finally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이 이렇게 오픈이 됐고요. 무리 없이 잘 오픈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오픈된 그 파일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죠. 이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어떠한 경우에든지 수행이 잘 끝났든지 아니면 혹시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파일은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반드시 닫혀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finally를 써서 이렇게 close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내장 예외 종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예외들은 이제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클래스 상속 관계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예외가 exception이라는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모든 그 exception의 슈퍼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 그 터미널 클래스들이 아닌 다른 클래스들의 슈퍼 클래스의 역할을 하는 그런 클래스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exception에서 파생된 서브 클래스들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에러는 이제 대부분의 예외들이 다 이쪽에 속하고요. exception 바로 밑에 있는 클래스들은 시스템 exit이라든지 stop iteration, 이 스탠다드 에러를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워닝, 이런 그 에러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arithmetic 에러라든지 lookup 에러, environment 에러 이런 것들은 전부 스탠다드 에러의 그 서브 클래스들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서브 클래스들이 많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책 13-3절을 해보시면은 각 예외에 대한
그 종류와 설명 그리고 그 전체적인 계층 구조를 여러분이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외를 잡아내는 마지막 방법으로 한 종류, 한 그룹의 예외를 몽땅 잡아내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exception들은 서로 그 상속관계로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arithmetic error라는 것은 각종 그 연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에러들의 그 베이스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술 연산이 발생한다면 이런 식으로 제너럴하게 그 어떤 예외를 기술하고 싶으면 이런 형태로 그 arithmetic error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처리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o something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술적인 예외는 다 이쪽에 걸리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파악하려면 그 책 13-3절에 있는 그 계층 구조, 트리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 표시를 할 수 없어서 일부러 빼두었습니다. 자, 이제 그 예외를 발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를 발생시킬 때는 이제 raise라는 문을 사용합니다. 예외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과거 초기 버전에 사용되었던 그 스트링 문자열을 이용한 예외 발생하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그 문자열을 하나 만들죠. 이렇게 myException 그래서 예외 종류를 쓰고요. 예외를 발생시키게 되면 이렇게 raise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my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추가의 파라미터를 쓰게 되면 그것이 추가의 파라미터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을 그 변수로 썼죠. 자, raise my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my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했죠. 여기서 myException을 호출하게 되면 my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의 파라미터로 123이 지금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검출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파라미터는 123을 받겠죠. 그래서 exception 발생에 occurred 그 다음에 1, 2, 3, 12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아까는 이제 사용자가 자기가 정의한 그런 사용자 정의 예외 발생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직접 그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예외를 직접 발생하고 싶으면 우리가 get item 클래스 설계할 때 인덱스 자료형 만들 때 우리가 get item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범위에 맞지 않는 인덱스가 참조가 될 때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index error라는 예외를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의 파라미터를 더 써주셔도 좋고요. 이 인덱스 에러는 물론 여러분이 그대로 클래스 아까 그 책 도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 예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문자열 예외를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클래스 예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클래스로 하나 만들고요. 이것이 어떤 예외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만들면 이것이 바로 예외 클래스가 돼요. 익셉션으로부터 그냥 상속해서 받아도 좋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산술적인 새로운 익셉션을 발생시키겠다고 한다면은
각 그룹에 속하도록끔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그룹의 클래스에서를 슈퍼 클래스로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 되겠죠. arithmetic erro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외를 발생시킬 때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만, 여러분이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클래스 이름만 써주시면 되고요. except를 받을 때도 클래스 이름만 써주게 되면 됩니다. 이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는 이제 내장, 여러분이 특별히 모듈을 임포트하지 않아도 내장 이름으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즉각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assert문으로 예외를 발생한 그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sert문은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보통 디버깅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어떤 값들이 어떤 결과값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그 테스트 코드를 여기다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테스트 코드가 거짓이면 assertion error라는 예외를 발생을 하고요. 이 테스트 코드가 참이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바로 통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결과값들을 이렇게 체크할 때 assert문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12 4 곱하기 2보다 크느냐, 이건 참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assert문을 바로 통과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false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assertion error를 발생을 시키고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두 번째 전달된 데이터로 넘어가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assert문들은 파이썬을 옵티마이즈 옵션을 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로부터 삭제가 되기 때문에 디버깅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실제 수행할 때는 이런 코드가 시행 안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